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네.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대자연의 길을 이렇게 듬뿍 받고 오니까. 그 전현무 씨도 몽골 갔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간 날 그 TV 프로에서 나왔어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네. 그래가지고 주변의 분들이 이제 재밌게 뭐 저렇게 놀고 왔냐. 아.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몽골이 지금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 되나요? 분위기는 그런데 소비하는 문화는 사실상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 물가라든가 네. 아니면 식당 뭐 거기 현지식은 좀 그렇진 않은데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그 거리에 예. 뭐 술집이라든지 이 밥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물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그리고 우리나라 맥주, 우리나라 소주들을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행을 잘못 왔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월급 급여 수준은 높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가 그럼 굉장히 높네요. 네, 젊은 층들의 그 소비가 네. 약간 플렉스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걱정거리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네. 갑자기. 와, 네. 진짜 이렇게 갑니까? 진짜. 지난달 평균 대출 연체율이 예. 0.304%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네. 뭐 한 3,000원 정도 연체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1,000명이 빌려가서 한 뭐 한 3명 세명 정도가 정도가 연체한다는 뜻입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대출 잔액 중에 지금 제 날짜에 안 들어오고 있는 돈이 한 1,000만 원 빌려갔으면은 뭐 0.3% 정도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가면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예. 그렇죠. 그 정도죠. 근데 이게 얼마 정도를 안 갚은 거냐? 그럼 한 달 이상 연체된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우리가 깜빡하고 연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일 이상 연체하면 요거는 못 갚는 거죠? 예, 못 갚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요 연체율을 나타낸 게 5대 시중은행에서 0.3%가 나타난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럼 저축은행이랑 제2금융국까지 합하면 훨씬 더 저축은행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1분기에 봤을 때 한 80개 정도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5%가 넘었어요. 5.1%.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줬는데 5만 원, 1,000만 원 빌렸으면 50만 원 정도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개월 이상 연체된 게 이 정도고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거는 이거 받을 가능성 거의 없죠. 없어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부실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네. 이거는 이제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이거 계속 연체되고 있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이제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다 팔거든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곳에다 팔면 이제 100만 원짜리를 그나마 한 50만 원 정도에 팔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아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50만 원이라도 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100만 원 중에 좀 깎아줄 테니까 70만 원만 갚으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는 수익을 또 창출하고 네. 돈을 빌려간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갚을 거 70만 갚으니까 그래도 숨통 트이네. 네.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데 지금 저축은행에서 그런 3개월 이상 연체된 것도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소상공인, 각종 개인 사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기한을 만기를 계속 연장을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연체 이자 유예 이런 게 끝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갚아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물가도. 힘들어졌죠. 예. 주식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기존 코로나 전과 뭐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빌렸던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그 전보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못 갚는 게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예견된 시작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뭐 못 갚으면은 결국은 뭐 개인 회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뭐 대손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생각은 못합니다. 당연히 떼일 정도 어느 정도는 떼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는 손실이야라고 돈을 쌓아둬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떼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럼 그게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텐데 1금융권의 지금 연체율이 0.3%고 저축은행 2금융권의 이 연체율이 5%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저축은행 중에서도 약간 규모가 작거나 또 대출을 일부 어딘가 부실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대출해준 곳들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돼서 신용등급이나 아니면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은행이 어려워지면 네.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금융자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한 곳에서 뭐 부실이 발생하면 그걸 어디선가 인수를 해야 될 것인데 네. 그렇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전한 곳에서 인수를 하잖아요. 이게 네. 건전한 곳에서 건전하지 못한 아이를 인수하게 되면 그 건전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실한 대출들은 앞으로 좀 안 해주려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의 대출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뭐 금융당국도 지금 이런 추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금리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금씩 걱정이 좀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다 군대 간 기분이에요, 지금. 군대 가보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3년 내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을 계속 그 이제 한계 상황을 버티다가 연장을 해주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왔는데 네. 이젠 더 이상 국가나 정부에서도 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느낌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IMF 때랑 비슷해요. 제가 그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현수막을 네네. 그 당시에 처음 봤어요. 아, 저런 현수막을 걸고 돈을 받아준다고? 네. 어떻게 받아주는 거지? 음. 하고 음지에서 돈 받아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음. 사회생활을 이제 그때 할 때여가지고. 네. 혹시 그런 일들이 저축은행만 해도 그래도 제도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도권 안에서 벌써 연체율이 5%면 비제도권이나 사채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그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네.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24%를 물면서라도 뭐 대부업체를 이용하셨던 네. 이분들은 이 일반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체도 이용을 못 하세요. 그럼 그렇죠. 이분들이 불법 지금 사채 쪽으로 흘러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 현수막, 떼인 네.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현수막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우리가 아파트 시장이 어려워지면 예. 어딜 가나 현수막이 그런 게 붙습니다. 그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사실 미분양 물량 떨어내겠다라는 거. 아, 그게 회사 보유 보유분 물량 특별 분양. 아, 특별 분양이 알고 보면 그런 사실은 땡처리인 거예요. 땡처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런 현수막들이 막 늘어나고,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그 미분양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막 청약 경쟁률 그렇죠. 어마어마할 때는 그런 거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처럼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워지면? 그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돈 빌려드립니다. 네. 고금리지만은 뭐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안 나오는 거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이런 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만큼 또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나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그 숨겨진 함의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 분양이니까 특별 분양인지 알고. 그렇죠. 예. 나에게 특별한 기회가 오는 오는 줄 알고. 알고 또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경제에다는 미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뭐 떼인 돈 받아들이면 남 얘기 아닌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국가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이 이러다 배째라 하게 생겼어요, 지금. 딱 그겁니다. 예. 배째, 몰라, 난 몰라, 배째. 뭐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면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얼만큼 질 수 있느냐를 협상을 해요, 그 네, 나라는. 네.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쓴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쓰는 돈은 세금 혹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세금이야 뭐 걷어들이는 게 딱 뭐 정해져 있고 네. 그 안에서 뭐 벗어나고 갑자기 나라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이 세금 더 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나라 살림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서 쓰는 건데 뭐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쓴다는 게 곧 차용증, 정부의 차용증이 국채니까요.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달러를 막 찍어내면 나라 살림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 갚아야 될 빚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걸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언제 얼마까지 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걸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 세금을 더 얻을 수도 없고
돈은 필요한데 그럼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법으로 정해놓은 요 한계선을 깨야 됩니다. 올려야죠. 예를 들어 100이란 돈만 우리가 빌릴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한 95까지 빌렸으면 이제 쓸 돈이 5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써야 될 돈은 한 뭐 2, 30이다. 그러면 100밖에 못 빌리게 되어 있는 걸 한 150 정도로 올려주세요. 네. 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채 한도를 못 올리고 있어서 이렇게 못 올려서 호주머니가 고갈되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배째라, 디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 옛날에 피그스나 뭐 이런 나라에서나 그리스 뭐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돈이 없으면 공무원도 월급도 안 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재무부 호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못 준다. 그러니까 뭐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옛날에도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바마 때도 크게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으면은 걱정은 되시겠지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럴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라고 전제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잡음들이 많이 생기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그 사람도 참 답답하네. 아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자꾸 부채 한도를 늘릴 게 아니라 네. 그 들어가는 돈들은 대략 예상이 되고 분석가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럼 그렇죠. 아껴 써야지. 지금 빚이 4경 2천조 사경. 우리가 사경을 헤맵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수가 얼마까지 가냐 이런 거 배울 때 한 뭐 경단위까지 뭐 이런 해가 거는 해단위. 그냥 애들이 퀴즈 낼 때 쓰는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으로 경단위 4경 정도면은 이제 뭐 웬만한 나라 몇 개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로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가정을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사회초년생으로 취업해서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다. 이럴 때는 질 수 있는 빚이 뭐 1,000만 원만 빚을 지고 있어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뭐 이 친구가 월급도 늘어나고 250, 300, 500 뭐 이렇게 월급이 쭉쭉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이 1,000에서 뭐 차도 한 대 사가지고 할부로 3,000만 원짜리 차도 사고 네. 그리고 뭐 4천이 되고 집도 사가지고 한 갑자기 몇 억짜리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갚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있어요. 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갚을래가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 한 일단 수명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갚을 수 있겠지만 그 언젠가라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빚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채도 마구마구 발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돈을 많이 풀었던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씀씀이가 해퍼지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용돈을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썼는데 갑자기 옛다 기분이다 해가지고 한 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게 한 석 달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씀씀이가 커져서. 너무 커진 거죠. 그리고 그 씀씀이를 줄이려다 보니까 그 줄어든 곳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풀어준 각종 재정 지원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들 이걸 지금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뭐 각종 보조금도 주면서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경기도 일으켜야 돼서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호주머니가 이제 바닥이 난 상황. 그러다 보니 돈 왜 이렇게 많이 썼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썼어요 하고 영수증을 보여주면 보자 허투루 쓴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쪽은 그래 과거에 쓴 건 어쩔 수 없다 쳐 하지만 방만했어. 이건 그렇게 좀 그래도 줄이려는 노력은 했어야지. 근데 앞으로 쓸 걸 보자. 이거 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줄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채 한도 협상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많이 돈이 필요하냐?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아니 미국은 고용도 잘 되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럼 세금 많이 걷어서 갚아야지. 그런데 세금으로서는 도저히 충당될 수 없는 양, 세금보다도 훨씬 더 이 부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늘려올 수밖에 는 없었고요. 그리고 네. 뭐 갚는다라는 생각은 사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채가 계속 늘어났지만 이걸 언제 갚을까를 생각하는 곳들은 없습니다. 그래 좀 줄이기라도 해야지.
그 표면적으로는 줄이려는 노력은 합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빚만 내서 살 거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은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뭐 살림살이 좀 줄여가면서 아껴 쓰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채는 다른 나라들 다 늘려가는데 뭐가 문제야? 까놓고 보면 사실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찍을 수 있으니까 4경 2천조 원 안 되면 냅다 찍어서 갖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끝트리까지 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절벽까지 가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국채 들고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빌려간 거 갚으쇼라고 한다면 그래 얼마든지 해서 꽝꽝꽝꽝 찍어놔서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미국 국채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이 없을 때 몰려가는 어떤 우리가 안전자산 어렵게 얘기하면 안전자산이고 우리도 돈이 호주머니에 뭐 아니면 지갑에 돈이 쓸데없이 많이 있네. 나는 네.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만 지폐가 있으면 되는데 어디서 친구 놈이 빌려간 돈을 갚더니 이걸 현금으로 줬어 20만 원을 이거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잖아요. 써버리잖아요. 네, 어디다 넣을까 부담스러울 때 그냥 통장에다 일단 넣어놓자 네. 하는 느낌이 사실은 미국 국채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가가지고 갚으라고 하는 나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갚으라고 해가지고 뭐 득을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 빼가지고 어디다 넣어놓을 거야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건 사실 1번 첫 번째로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2번은 그 전 세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네. 남는 돈들은 그래 갖고 와 뭐 이렇게 차용증 써줄 테니까 뭐 안전하게 보관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발행되는 게 미국 국채라 사실상 이 미국에서 뭐 디폴트가 난다 배째라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다고 돈 찍어내가지고 해결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애꼈어, 네. 애꼈어. 아우 힘든 거 아는데 그냥 참아 맨날 허리띠 졸라매는데 네. 참 이런 국가도 있군요. 근데 제 옆길로 하나 세면 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국채를 사는 게 돈을 넣어둘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목을 한번 졸라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미국이 가장 견제를 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적으로 눈에 밟히는 게 뭐냐면 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 달러가 쓰여야 되고 기름을 살 때도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되고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 부채가 저렇게 많아도 사실상 걱정은 없어요. 네. 걱정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닌 새로운 통화가 지구상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여차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달러 안 쓰고 너희들 불편해 괜히 뭐 갚지라고 그러니까 싫어 우리는 다른 걸로 결제할 거야. 우린 위안화로 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달러부터 시작해서 그 달러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흔들려 버리고 미래가 불안정해져 버리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그런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견제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마지막 순간에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내가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우리 재미없다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걸 그럼 돈 갚아라고 하면 네.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갚라고? 이러고는 아니지. 아니 그래도 갚아라고 하면 알았어 달러 찍어줄게라고 해서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가치가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곧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니까 네. 명줄을 잡히는 모양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적으로 중국을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견제할 견제를. 수밖에 없고 우린 그 사이에 꼈고. 예. 그게 좀 속상하네요. 심하게 속상합니다. 네. 예, 터지다가 여기 저 수술장이 너무 많아요. 예. 앨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6월 1일이 채무 불이행 시한이 될 거다. 그러면 5월 31일까지는 어쨌든 이 협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그때까지 뜻입니까? 마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재무부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월급 못 줘. 월급도 못 주고 공무원들 월급 못 주고 지금 뭐 공무원들 월급 못 주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좀 경제적으로 확대하면 큰 문제이긴 한데 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꾸준하게 들어가는 돈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들어가는 복지지원비라든가 이런 네. 게 사실은 나라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건데 네. 그 나라 재정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공화당도 좋을 건 없네요. 너네 협상 안 해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보조금도 못 주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디폴트의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사실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 네. 부채 한도 협상 올려줘라. 부채를 우리가 내야 되는 이유는 네.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 좋자고 네. 미국 국민들 좋자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돈을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쓸 것이다.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의적인 개념은 미국을 위해서예요. 예. 공화당도 미국을 위해서인데 좀 아껴 쓰자예요. 근데 둘이 방향은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그런데 네.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니네들이 미국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금 발목을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게 경제적 가치로 따지니까 뭐 GDP가 뭐 8% 이상 떨어져. 너희들 때문에. 그러면은 공화당이 잘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가서 뭐 5월 말일이 됐든 아니면 그 전날이 됐든 아마 이제 속보 이렇게 뜰 겁니다. 극적으로 타결. 합의. 네, 합의 이렇게 보는데 아마 앞으로 쓸 돈은 공화당이 요구한 데가 이만큼의 수준이었다면 조금 뭐 완화해가지고 요 정도 쓰는 것으로.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 요구한 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써야 공화당도 허투루 쓰는 돈을 저희가 막아가지고 나라 살림을 조금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뭐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돈들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될 거고요. 사실 공화당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뭐 정치적인 이슈죠. 이유겠죠. 네, 예.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내가 안 해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힘을 갖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게 마지막 카드. 요거 딱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한테 부탁할 거 없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5월 말까지 공화당은 앞으로 본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대부분 반영시켜서 요구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은 좀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디폴트에 빠진다 그러면 차입 네.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IMF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 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데 네. 해석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쉽게 우리가 그 생각을 디폴트,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약간 디폴트를 선언하는 비스무리한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옛날에 성남에서 있었죠. 그때는 이제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움 선언한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죠. 났었고요. 그분 지금 대선 주자 되셨잖아요. 최근에 또 강원도에서 맞아요. 우리 입에 못 갚아줍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그거 아니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생각해보면 강원도에서 지자체인데 정부도 아니고 근데 정부에 준하는 곳에서 뭐 전체는 아니고 요 빚은 우리가 못 갚아주겠다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죠. 강원도 지자체 정부에 준하는 곳에서 돈을 못 갚는다라는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신뢰가 급락해서 거기에 보다 그 밑에 신용등급을 받았던 기업들이라든가 모든 곳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주체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곳들이 너희는 신용등급 떨어졌지만 나는 튼튼해 이게 아니라 얘가 내 위에 있던 앤데 얘가 떨어지는 바람에 나가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디폴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디폴트가 안 되더라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 친구 못 믿겠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들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겪었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뭐 물가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중에서 돈을 빌리기가 낮은 금리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요 정도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이 효과니까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과 동일한 그런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경기는 더 위축될 거고
한편으로는 물가는 그때서야 확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게 되면 경기는 또 침체로 돌아서게 될 거고 네. 그래서 언제까지 협상을 할 것이냐도 문제지만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갚겠다라고 결국은 아무 일 없었어요가 됐지만 그 중간에서 이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 여파가 몇 개월 동안 쭉 이어졌잖아요. 하물며 한 지자체, 우리나라 조그만 지자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나라에서 뭐 디폴트니 뭐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채권 시장부터 흔들려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그런 악영향,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경기가 위축되면 우리가 사실은 수출이 뭐 대부분인 나라인데 네. 의존도가 미국하고 중국에 굉장히 크잖아요. 집중되어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는데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중국 쪽의 수출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기대인 게 미국이었는데 네. 이 미국은 자기네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수출이 네. 힘들어져 버리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또 수출에 양쪽으로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 그나마 기대하던 미국도 어려워지고 뭐 중국은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안 좋게 미칠 수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당연히 덩달아 오르게 될 테니까 뭐 가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요. 네. 뭐 5월 31일까지 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가더라도 진짜 막판에 뭐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매번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뭐 시한을 넘겼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잖아요. 그럼 시한 좀 바꾸든지. 그러니까 매번 시한은 넘기는데 네. 알고 보면 시한은 넘겼는데 요때까지는 해도 돼요. 네. 요때까지는 완료하면 돼요. 하면 늘 그때까지는 해왔었으니까. 양치기 소년이 선생님 하게 생겼어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럴 때이더라도 늘 그렇게 넘어갈 때마다 뭐 문제가 살짝 벌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부채 협상, 요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는 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라든가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그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뭔가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앞으로의 지출이.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의 지출이 낮아진다라는 건 거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각종 보조금 정책들, 뭐 네.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라든가 하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뭐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뭐 세액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판을 벌려보려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조금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틀어지느냐? 우리는 이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걸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살짝 줄었어, 혹은 많이 줄었어. 이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기업의 이윤이 수출로 영향이 미쳐지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결과를 끌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경제나 경기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빚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대출의 연체율이 0.304%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요즘 인기가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4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네. 4월 한 달 동안만요? 한 달 동안만요. 네. 이렇게 채권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 금리 보통 예금 금리가 4% 5%다 그러면 높은 금리라고 보잖아요. 근데 예금은 일단 하는 이유가 그냥 금리를 낮게 주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한데 금리도 높아. 그러면 예금에 몰려가는데 이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예금만큼 안전하거나 예금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게 있는데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에 준하는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들. 네. 한국전력의 신용등급이 사실상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정부 신용등급과 동일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트리플 왜냐하면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국전력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느끼는 거죠? 네, 적자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적자로 인해서 얘네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지 않아. 나라가 뒷받쳐줘. 라는 신뢰도 때문에 그만큼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 트리플 A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뭐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다? 네. 그러면 당연히 돈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에는 그런 채권에 그 신용등급 높은 채권들은 뭐 해봐야 뭐 0%대, 1%대 오유. 그냥 이자는 안 주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맡겨놓을래 이 정도의 네. 개념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도 많이 주고 안전하다.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회사채가? 지난 뭐 10월, 작년 10월이나 이럴 때는 5%대 초중반까지도 나왔고 지금도 뭐 4%대입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런 채권들의 매력은 뭐 한전을 비롯해서 만기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짧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정말 짧은 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들도 있어요. 오. 뭐 3개월 혹은 6개월이 일반적인데 채권을 사놓고 그 이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면 괜찮죠. 이걸 또 재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받은 채권의 이자로 뭐 어딘가 뭐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1번 작년에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데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저히 이젠 못 기다리겠다. 어느 정도 손실은 올해 장이 좀 약간 좋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 원금 회복까지 내가 기다릴 것보다는 그 회복 못하는 부분을 조금 포기하고 안전한 채권에 넣어놓고 이자도 좀 만회를 하겠다라는 수요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금리가 꼭대기까지 갔다. 그렇죠. 네. 이제 더 저런 거 안 나올 것 그렇죠. 같으니까.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4월부터 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미연준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 올해까지는 쭉 갈 거야라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알잖아요. 뭐 이대로 가면 미국 은행도 문제가 생기는데 더 올려? 에이그 니들 말을 믿겠니? 이제 파월 의장 말도 아무도 못 믿는데. 파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올려봐야 찔끔이고 아마 대부분 올리지 못할 것이고 이 상태가 거의 고점이다. 그러면 어깨까지는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예. 그냥 뭐 귀까지? 귀까지 거의 다 왔다. 그런데 이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꼭대기니까 네. 요쯤에서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을 사자. 아,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높은 이자도 받죠. 뭐 5%짜리 뭐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씩 받기도 하는데 자, 1년에 5%를 주는 이 채권이 지금도 굉장히 매력 있지만 시중금리가 지금 한 뭐 3%, 4%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시중금리가 1%, 2%로 확 떨어지면 네. 이 채권의 매력은 더욱더 부각되잖아요. 그렇겠지요. 5%가 지금의 5%가 나중에는 한 7%, 8%의 느낌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1억에 500만 원, 5% 주는 이 채권의 가격이 1억이 아니라 한 1억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도 올라가죠. 그렇죠. 채권 가격 상승분으로 인한 이득, 그다음에 요 이자로 인한 이득.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중간에 팔아서 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 이자를 챙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의 매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채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수요도 몰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1억만큼 여윳돈을 갖고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예금을 받았는데 어디 넣기가 참 애매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현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유동성도 있고 그렇죠. 또 안정성도 있으니까 네. 막 주식처럼 2, 30% 버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투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2, 30% 벌기도 합니다. 작년 7월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보시기. 이젠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아이. 한 7월, 8월 이쯤에는 네. 국채 가격이 10,000원짜리 액면가 10,000원짜리가 거의 뭐 6,000원대로 내려왔었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해주셨나? 그럴 때는 매력이 없죠. 아유, 야 이거 뭐 채권 투자해서 뭐해? 그거 이자 얼마 받나요? 이 6,000원대 채권이 7,000원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뭐 20% 이상 채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이 주식같이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심지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채권을 그냥 뭐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싸다라는 생각에 혹은 잘못 알고 뭐 아니면 진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올라갈 가끔은. 거야. 진짜 그때 뭐 불안불안하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사두신 분들은 채권의 매매 차익으로만 수익을 꽤 많이 거두셨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럼 그럴 것이냐? 네. 어느 정도 여지는 있다라고 좀 중기적으로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에서 지금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어디 AAA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5%대 4%는 절대 못 볼 거야 네. 라는 생각이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작년 7월은 아니어도 작년 가을쯤에는 김현우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귀담아 들어야지. 저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아껴야 되겠네요. 예, 오늘 교훈은 아껴야 잘 산다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늘 쫑긋 세워두자. 네,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